해당 작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해당 작용 글루코즈 하나가 파이루베이트 두 개로 쪼개지면서 ATP 두 개와 NADH 두 개를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인 파이루베이트 두 개 남았는데 이제 얘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공부해 보도록 해요. 해당 작용도 끝났으니까 우리도 빨리 다른 물질로 바뀌고 싶어요. 효소님들께서 도와주실 거죠. 이 효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이루베이트의 운명을, 피루부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산소의 존재 유무예요.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파이루베이트는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돼요. 산소가 모자랄 때 먼저 볼게요. 산소가 별로 없을 때 이때는 발효, fermentation이라는 과정을 겪게 돼요. 산소가 모자랄 때는 아까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낸 완전 소중한 완소 아이템인 NADH, 환원된 주요소. 왜 완전 소중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마이토콘드리아라는 환전소로 가져가면은 현금인 ATP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약속어음, 수표 같은 놈이라고 했죠.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이 환원된 완전 소중한 NADH 조효소를 다시 NAD 플러스로 산화시켜가면서 파이루베이트를 뭘로 전환시켜요? 젖산, 락테이트로 전환시켜요. NADH를 산화시키면서 받은 전자 2개 그리고 수소이온을 받아서 피루부산은 젖산, 락테이트로 환원된다. 여학생이 물어보죠. NADH가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는 나중에 전자전달계에서 ATP로 환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깝게 기껏 만들어 놓은 NADH를 NAD 플러스로 산화시키면서 락테이트를 만들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돼요. 하지만 해당 과정을 다시 살펴보렴. 글루코스 하나가 두 개의 파이루베이트로 쪼개지려면 어떻게 돼요? NAD 플러스가 두 개의 NADH로 환원돼야지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죠.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를 얻었죠. 여기 ATP는 생략했어요. 산소가 부족해 해당 작용만 계속 반복하려면, 산소가 모자라면 NADH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NADH 원료가 되는 NAD 플러스가 필요하겠죠. NAD 플러스가 완전히 고갈되면 해당 작용이 진행되지 못할 테니까 눈물을 머금고 아까운 NADH를 NAD 플러스로 다시 산화시키고 거기서 얻은 전자를 NADH가 산화되어야 되니까 왜? NAD 플러스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환원돼야겠죠. 환원될 놈이 누가 있어요? 파이루베이트인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최종 산물인 파이루베이트가 NADH로부터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서 락테이트, 젖산으로 환원이 되게 된다. 수소이온이 두 개 들어가고 전자가 두 개 들어가니까 여기가 H 하나 붙고 여기는 이중결합은 단일결합으로 되고 여기 H 하나 더 붙어서 이게 바로 젖산, 락테이트의 형태로 전환되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냥 파이루베이트 형태로 보관하면 안 되고 누군가는 환원돼야 되니까 락테이트가 환원돼서 젖산이 된다. 반면에 산소가 충분할 때는 파이루베이트가 더 산화되게 돼요. 그럼 산소가 모자라는 이유 여기 먼저 설명할게요. 산소가 모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해서 허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면은 이 말단 부위, 특히 근육 같은 부위에 젖산이 쌓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환경에 산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박테리아나 이스트 같은 경우에 산소가 없는 곳, 깊은 심해 속이라든가 아니면 땅 속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산소가 없으니까 발효가 주로 일어나겠죠. 반면에 산소가 충분할 때는 파이루베이트가 어디로 가요? 마이토콘드리아로 가게 돼요. 미토콘드리아로 가게 돼서 유산소 호흡,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 호흡은 생화학에서 말하는 호흡은 생리학이나 일반 생물학에서 말하는 호흡, 즉 갈비뼈와 횡격막을 움직여가지고 허파의 용적을 컸다 작아졌다 해서 허파로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호흡하고는 조금 다른 호흡이에요. 이 호흡은 레스피레이션은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생화학에서 말하는 호흡은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해서 전자를 전달해서 어디로부터 NADH나 FADH2 같은 환원된 조효소로부터 전자를 전달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다음 챕터에, 그 다음 챕터에서 배우도록 해요. 중요한 것은 NADH를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fermentation, 발효 과정에서는 NAD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NADH를 다시 NAD 플러스로 산화시킨다. 이게 중요한 골자죠.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작용이나마 해서 근근히 ATP 2개 만들어서 근근히 먹고 살려면은 해당 작용이나마 계속 돌리기 위해서 NAD 플러스가 계속 만들어져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파이루베이트를 락테이트로 환원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해당 작용이 계속 돌아가서 ATP라도 2개 만들어서 먹고 살려면은 NAD 플러스가 계속 있어야 하니까 파이루베이트를 다시 락테이트로 NADH를 다시 NAD 플러스로 산화시켜야지만 NAD 플러스가 계속 만들어지죠. 그 와중에 얘가 산화되니까 누군가는 환원돼야 되죠. 환원되는 데는 파이루베이트다.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로 환원된다. 그래서 락테이트 젖산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작용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NAD 플러스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성되는 부산물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젖산이 생성되는 현상을 젖산 발효, 락테이트 퍼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근육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면 젖산이 피로물질로 근육에 쌓여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이번엔 에탄올 발효, 또 다른 발효인 에탄올 발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에탄올, 탄소가 2개죠. 탄소가 2개이고 파이루베이트는 탄소가 3개이기 때문에 탄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파이루베이트에서 파이루베이트 데카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CO2의 형태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뭐가 되냐? 아세트알데하이드, 우리 숙취의 주범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이번에도 역시 NAD 플러스를 재생산해야 되니까 왜? 해당 작용이라도 계속 돌리기 위해서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게 되고 여기서 나온 전자와 수소이온을 누가 받는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받아서 에탄올로 바뀌게 되죠. 이 과정을 알코올 데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효소가 촉매하는데 이 이름은 이 역반응에서 나왔죠. 우리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에탄올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에탄올이 알코올 데하이드로게네이즈에서 거꾸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게 되죠. 나는 이렇게 정반응을 촉매하여 에탄올을 만들기도 하고 역반응을 촉매해서 에탄올을 분해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숙취의 주범을 만들기도 하는 효소야. 술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인 에탄올은 이렇게 알코올릭 퍼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첫 단계에서 발생하는 CO2는 맥주, 막걸리, 스파클링 와인의 거품이 바로 이 CO2 때문이죠. 에탄올 발효는 주로 식물세포나 이스트 그리고 박테리아가 주로 수행해요. 우리는 에탄올 발효 안 하죠. 우리가 에탄올 발효 할 수 있으면 숨만 멈추고 있으면 몸에서 알코올이 생겨가지고 술도 안 마셔도 저절로 취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박테리아나 식물세포가 주로 수행하는 것이 에탄올 발효이고 그 이외의 발효는 에탄올 퍼멘테이션이나 우리 락테이트 퍼멘테이션 말고는 프로피오네이트 퍼멘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생물학 시간에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등산을 했더니 평소 게으른 습관에 익숙해진 심장이 충분히 산소를 근육에 공급해주지 못해서 근육에서는 젖산 발효가 일어났어. 이 통증을 달래주는 방법은 알코올 발효 음료 섭취. 산에서 술 마시면 안 되죠. 노. 그동안 글루코스에서 피로부산까지 분해하면서 2개의 ATP와 2개의 NADH를 생성하는 해당 작용에 대하여 공부하였어요.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왜?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인 피로부산에도 아직도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죠. TCA 회로, 이 다음 장에서 배울 TCA 회로에서 완전히 CO2로 분해해야 돼요. 진도 나가기 전에 질문 있나요? 글루코즈 말고 다른 당은 어떻게 분해되나요? 그것도 궁금하고 글루코즈가 모자랄 때는 포도당 신합성, 포도당 세합성 혹은 글루코니오제네시스라는 방법으로
거꾸로 글루코즈를 만들기도 한다는데 그 과정도 알려주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다른 당들은 과연 어떻게 대사될까? 글루코즈가 6탄당 중에 대장당이고 일종의 포탈 역할을 하죠. 모든 당들은 다 글루코스나 혹은 글루코스의 중간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의 대사산물로 바뀌어가지고 대사되게 돼요. 그러면 일단 프럭토즈, 과당의 경우를 볼게요.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스텝 중에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로 바뀌는 과정이 있죠. 그 단계, 프럭토즈는 바로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로 전환돼서 해당 작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당류, 수크로우즈, 설탕, 락토우즈, 젖당 이런 애들은 일단 단당류, 글루코즈와 갈락토우즈로 쪼개지고 젖당의 경우에는 수크로우즈, 설탕의 경우에는 글루코즈와 프럭토스로 쪼개져서 글루코스는 글라이콜라이시스 첫 번째 스텝에서 들어가면 되고 프럭토즈는 똑같이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로 전환되게 되면 되고 자 그러면은 락토우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 락토우즈 우유에 들어있는 당이죠. 일단 쪼개져서 갈락토우즈하고 글루코즈는 다시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쓰이면 되고 그렇죠? 갈락토우즈는 어때요? 갈락토우즈와 글루코즈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1번, 2번, 3번, 4번 4번 탄소에 붙어있는 OH가 이 육각형의 위로 올라가 있으면 갈락토우즈고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글루코즈예요. 어쨌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ATP를 써서 갈락토우즈 1포스페이트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UDP 갈락토우즈는 다시 UDP 글루코즈로 바뀌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그리고 UDP 글루코즈는 다시 글루코즈 1포스페이트로 바뀌고 글루코즈 1포스페이트는 1번 탄소에 붙은 포스페이트를 6번 탄소의 전환으로 보내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로 전환되어서 다시 글라이콜라이시스로 들어가게 되죠. 또한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는 쭉 연결되어서 글라이코젠, 동물의 경우, 그리고 식물의 경우, 전분, 스타치 같은 경우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된 후 글루코스 이렇게 스타치나 전분이나 글라이코젠 같은 것들을 합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걸 다시 분해해 가지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전환되어서 해당 작용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은 나중에 다시 배울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만 알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죠. 소주만 드시고 실제로 에너지를 충분히 얻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밥빵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다면은 과연 에탄올만 섭취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하지. 바로 내가 작은 분자들로부터 새로 합성된 포도당이야. 그럼 이번엔 포도당 새합성, 포도당을 스크래치로부터 작은 분자로부터 새로 만드는 글루코 네오제네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포도당 새합성, 포도당 신합성 혹은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자, 우아하게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포도당 새합성,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저 위에 아저씨처럼 아까 이 아저씨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는 포도당, 글루코즈가 섭취가 줄어들면은 굶거나 단식을 하거나 저탄수화물 한때 유행하던 거죠.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고 적절한 혈당 유지를 위해서 탄소 개수가 포도당보다 적은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뭐 3개짜리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포도당 새합성이라고 해요. 포도당이 꼭 필요한 이유가 우리 뇌에서는 포도당만을 에너지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작은 당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포도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말풍선은 나중에 책에서 잘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포도당 새합성 반응은 파이루베이트로부터 해당 작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응이다. 이때 사용되는 효소들은 대부분 해당 작용에 쓰였던 효소들이 다시 쓰인다. 웬만한 효소들은 정반응과 역반응을 둘 다 촉매할 수 있죠. 그래서 몇 개만 빼고 다 쓰이는 게 아니고 몇 개만 포도당 신합성에 쓰여요. 해당 작용 때 활약했던 효소들 다시 한번 모여봐. 다시 소집했어요. 10단계였죠. 그래서 10개의 효소가 쓰여요. 첫 번째 헥소카이네이즈, 두 번째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모레이즈, 세 번째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1, 네 번째 알돌레이즈,
다섯 번째 트리오즈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 여섯 번째 글라이시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데하이드로게네이즈, 일곱 번째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카이네이즈, 여덟 번째 포스포글리세로 뮤테이즈, 아홉 번째 이놀레이즈, 열 번째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 이렇게 10개의 효소가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 때 쓰였는데 이 중 몇 개만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이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사용돼요.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볼게요. 일단 1번, 3번, 10번은 빠져. 얘 X, 얘 X, 얘 X. 뭔가를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애들은 여기서 빠지게 되죠. 재밌게도. 헥소카이네이즈,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만드는 애들,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는 PEP에서 파이루베이트를 만드는 애들. 얘네들은 빠진다는 거죠. 주로 카이네이즈를 차별해요. 포르당 세합성 반응은 저 밑에 파이루베이트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글라이콜라이시스 반응이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데 이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 이 10번째 단계만 다른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고 다른 단계는 모두 2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들은 모두 해당 작용의 효소들이 역반응도 촉매한다. 자, 그래서 1단계, 3단계, 요 10단계만 빼고는 바로 해당 작용 효소들이 정반응인 글라이콜라이시스와 역반응인 글루코니오제네시스 두 개 다 촉매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왜 1, 3, 10단계는 해당 작용의 역반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대신 작용하는 효소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10단계의 역반응은 왜 두 단계, 한 단계,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요. 왜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자. 왜 카이네이즈만 차별하냐고 효소들이 그랬지? 그래서 차별할 만해. 왜냐하면은 요 1번 단계와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의 역반응을 촉매하려면은 ATP를 합성해야 되죠. ATP를 합성해야 되죠. 이러면은 당연히 델타 G가 0보다 클 테고 다른 델타 G가 네거티브인 반응과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이 역반응은 쉽게 일어나지 않은, 즉 진행하기 힘든 반응이에요. 그래요. 1번하고 3번 요소 헥소카이네이즈 그리고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얘네들이 촉매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그냥 이 파스페이트만 잘라내면 되는데 굳이 ATP를 합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다른 반응,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은 새로운 효소인 글루코스 6파스파테이즈, 즉 그냥 이 파스페이트를 떼어내는 그런 새로운 효소예요. 그냥 인산만 떼어내면 되니까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면 포스페이트랑 붙어있을 때보다 더 공명에 의해서 자유로워지겠죠. 그래, 당연히 델타 G가 네거티브이고 그리고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도 요 1번 탄소에 붙어있는 포스페이트를 떨어뜨리는 것도 굳이 ATP를 합성할 필요 없이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 파스파테이즈 탈인산 효소죠. 얘도 역시 인산을 떨어뜨리니까 델타 G가 네거티브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의 역반응은 각각 이런 다른 효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자, 10번째 단계 볼게요. 기억나죠? 에너지가 빵빵한 스타 분자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얘의 2번 탄소에 붙어있는 포스페이트가 ADP로 넘겨가면서 ATP가 만들어지고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진 이런 과정인데 이걸 역반응을 촉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스타 분자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겠죠. ATP 하나만 가지고는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못 만들어요. 이 10단계 ATP를 가수분해하는 에너지로는 파이루베이트에 포스페이트를 붙여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에너지 표를 보면 더 알 수 있죠. 이 10단계 반응의 역반응도 내가 촉매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저 파이루베이트에 인산을 붙여가지고 스타 분자인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ATP 가수분해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가지고 ATP 두 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써서 반응을 시켜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파이루베이트에 CO2를 붙여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아니죠, 수용액에 녹아있는 거라고 얘기하겠죠. CO2를 갖다가 고정시키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파이루베이트 카르복실레이즈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파이루베이트의 3번 탄소에 이렇게 카르복실 그룹을 갖다 붙여요. 자, 옥살로 아세테이트, 탄소 4개짜리 유기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에요. 그래서 옥살로 아세테이트의 구조 또한 외워두면 좋아요. 여기서 외워두면 나중에 TCA 사이클에도 나오고 또 나중에 광합성에도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옥살로 아세테이트. 그리고 결국 필요한 거는 뭐죠?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죠. 탄소 3개짜리이기 때문에 기껏 붙여놨던 CO2는 다시 날려보내요. 날려보내고 이번엔 ATP와 액면가가 똑같은 GTP. 왜 GTP가 사용되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니까. GTP가 사용되어 가지고 이 CO2를 날려보내면서 GTP가 가지고 있던 포스페이트를 여기에 붙여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들게 되죠. CO2가 날아가는 것은, CO2 형태로 날아가는 것은 좀 더 이게 뭐 액체로 녹아나간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S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이겠죠. 조그만 분자로 퍼져 나갈 테니까. 그래서 대개 CO2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불리한 반응들을 진행시킬 때 많이 같이 커플되어서 사용돼요. 그렇죠? CO2가 나가니까 그때의 무질서도의 증가를 이용해서 델타 S가 0보다 크면 델타 G는 네거티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페이트를 붙여서 스타 분자인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드는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쳐서 ATP, GTP, 액면가는 같으니까 ATP 2개를 써서 파이루베이트를 CO2를 붙였다가 띄었다 하면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든다. 그래서 이 10번째 단계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서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요. 해당 작용, 이쪽 내려가는 게 상행선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하행선, 위로 올라가는 게 상행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해도 굳이 같은 길로 갈 필요는 없죠. 대부분 같은 길을 가는데 좀 힘든 길은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가는 단계가 첫 번째 스텝, 그리고 세 번째 스텝, 그리고 10번째 스텝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서로 다른 길을 취한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돼요. 굳이 같은 길로 갈 필요는 없다. 포도당 한 개가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면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가 생성되죠. 그런데 피루부산 두 개로 포도당 한 개를 만들 때는 ATP 4개, GTP 2개, NADH 2개가 드네요. 사실 ATP와 GTP는 액면가, 분해 시 델타 G0가 같으므로 포도당 세합성을 통해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부터 포도당 한 개를 만드는 데는 4개에다 2개니까 6개의 ATP와 2개의 NADH가 필요하다고 해도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다면은 해당 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들과 포도당 세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항상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파이루베이트를 만들고 다시 파이루베이트가 다시 글루코스로 되겠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서 포도당을 분해하자 ATP 2개, NADH 2개가 생기잖아.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서 피루부산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자. 비록 ATP 6개가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양분이자 생체 고분자 합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포도당을 합성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니까. 실제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글루코스가 많을 때는 글라이콜라이시스만 일어나고 글루코스가 별로 없을 때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글라이콜라이시스와 글루코니오제네시스는 굉장히 세포 안에서 타이트하게 조절되겠죠. 이렇게 해당 작용의 모든 요소, 포도당 세합성의 모든 요소가 동시에 세포 내에서 활성화되면 결국엔 알짜로는 포도당이나 피루부산의 양은 변하지 않고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포도당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쪽에서는 ATP 2개 생기고 이쪽에서는 ATP 6개가 필요하니까 6개 빼기 2개, ATP 4개씩이 그냥 낭비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퓨타일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글라이콜라이시스와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조절되지 않고 항상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다면 글루코스가 파이루베이트로 되었다가 다시 파이루베이트가 글루코스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낭비되어서 ATP 4개씩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퓨타일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헛된 사이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
세포 내의 에너지 상황과 포도당 양에 맞춰서 해당 작용과 포도당 세합성을 잘 조절해야겠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포도당 대사의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볼게요.